여러분 안녕하세요. 제 12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12주차에서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고 마시는 수돗물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수돗물이 어떻게 생산되고 어떻게 공급되는가, 그리고 이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서 하수 처리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에는 최근에 우리나라와 애국에서 일어났던 수돗물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오는, 유충이 나오는 이 유충 출수 파동이 일어났죠. 붉은 수돗물에 이어서 2019년도에 인천에서 붉은 수돗물 사고가 나온 이후에 연이어서 벌레가 추출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이러므로써 국민들이 굉장히 놀라고 분노하고 불편하고 청와대 청원까지 내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수돗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생수라고 하는 먹는 샘물로 식당에서 조리를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요.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필터 속에 이런 벌레들이 이렇게 걸러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돗물로 인해서 그 청와대 청원이 들어가고 이런 일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인천시의 유충 수돗물 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이 올라왔던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 바가 있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렇게 식당 같은 경우에 우리는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고 생수로 사용한다. 또 마트에서 이렇게 생수의 판매량이 급격히 늘어난다 하는 것들이 발생했는데, 보신 바와 같이 이제 유충들이 이렇게 보이죠. 벌레들이 보이는데, 이것은 그 인천시에 있는 한 아파트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이렇게 대량으로 발생된 거예요. 이런 이제 수도꼭지에 이렇게 필터를 달아놓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나온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연합뉴스에 보도된 사례인데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정수장이 수돗물을 만드는 곳을 정수장이라고 그래요. 공촌 정수장과 부평 정수장 이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현재 인천에는 이렇게 두 군데 정수장이 있지만은 총 4개 정수장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두 군데에서 소위 제가 이제 2차 시대에 설명을 할 거예요. 고도정수 처리에 대해서. 이 고도정수 처리라는 것은 보신 바와 같이 이런 물이 정수장에 도착을 해서 여기 약품을 집어넣고 이걸 가라앉히고 그 다음에 침전시키고, 이게 이제 응집을 뭉치게 하는 거죠. 뭉치게 해서 침전시키고 걸르는 여과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 이런 숟가루라든지 오존 처리를 하는 이런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여기 활성탄 여과지에서 벌레들이 대량으로 발견된 거예요. 이제 고도 정수 처리 이 부분을 빼면은 나머지 정수 처리를 표준 정수 처리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돼서 이 고도 정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여과지에서 바로 이렇게 정수지 물이, 여기는 소독하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여기는 이제 수돗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쪽으로 수계를 바꾸는, 그러니까 처리 공장의 공정을 바꾸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충 추정의 물체가 총 인천에 그 당시에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총 166건이 발생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때 발생한 유충들의 대부분은 이제 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나방파리라는 건데, 나방파리의 유충들은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생겼고, 또 하나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이제 벌레의 모양인데요. 이것이 애벌레를 거쳐서 애벌레죠. 그 다음에 그 번데기를 거쳐서 성충이 되면 성충은 이 성충이 되면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나방처럼 생겼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걸 나방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들은 주로 이제 어디에서 살고 있냐면, 나방파리는 그 주로 화장실에서 많이 발견이 돼요. 지금 우리나라 화장실이 워낙 깨끗이 하기 때문에 이 공중 화장실 가서도 그게 이렇게 많이 발견 안 되더라고요. 근데 과거 또는 지금도 일부 이제 청소가 좀 소홀한 이런 화장실 가면은 아까 그런 나방파리들 발견이 돼요. 근데 그 이유가 이 배수관이라든지 하수관 이런 데서 주로 살아. 이렇게 우리가 물을 쓰고 버리면 이제 이런 배수관이나 하수관에 이 유충들이 산다 이 말이죠. 이것들이 기어 날라와서 이렇게 이제 파리가 된 거죠. 이렇게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 파리라고 하면은 지난번에 수소곤충 시간에 잠깐 이야기한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어때요? 날개가 한 쌍밖에 없잖아요. 이 뒷날개가 없어요. 뒷날개가 뭘로 변했다고 했죠? 이게 없어지고 이렇게 이런 그 평균권이라고 그랬죠. 수평을 잡기 위한 이런 걸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리목 특징은 이렇게 날개가 한 쌍이다 하는 것이죠. 이번에 이제 주로 문제가 되는 게 제가 앞에 모래파리보다는 나방파리보다는 깔따구가 문제가 주로 됐어요. 깔따구의 성충은 마치 모기처럼 보이잖아요. 이렇게 모기처럼 보이는데 이것의 애벌레가 바로 이제 이런 깔따구들이죠. 깔따구에는 이 앞에 보면 이렇게 헛발이 있어요. 헛발. 이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 끝에 꽁지 쪽이 약간 이제 호흡관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간 리본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게 좀 특징이 있어요. 깔따구 경우에는 깔따구가 알을 낳으면은 이렇게 이게 꼭 그 볼펜 용수철처럼 생겼잖아요.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거 하나하나가 알이에요. 이게 이제 수백 개가 된 거죠. 심지어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이런 그 접시나 조그만 밥그릇에 물을 채워놓으면 이 불빛을 따라서 깔따구들이 이렇게 날라와요. 날라와서 여기다가 살을 낳습니다. 알을 낳으면 이런 것들 보이죠. 알집이. 이거 그대로 놔두면 수백 마리의 깔따구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한번 이게 유충이 성충이 와서 알을 낳게 되면 수백 마리의 그 깔따구가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깔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종류가 너무 많아서 그 유충, 이 애벌레 단계 분류가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그 코로나 때 뭘 하죠? PCR 검사라는 거 하죠. 이 PCR 검사라는 게 이게 RNA 유전자를 증폭한다는 뜻이에요. 증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선별 진료소에 가면 코로 면봉으로 코를 이렇게 묻혀내잖아요. 체액을 묻혀내면 거기에는 유전자가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기계 장치에다 집어넣어서 몇 배로 이게 증폭 확대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개를 만드는 거죠. 유전자를 복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검사할 수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PCR 검사를 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바이러스가 있는지를 이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독감 바이러스가 들어있는지 독감도 A형, B형, C형, D형 이렇게 사과를 요즘 맞잖아요. 왜냐하면 그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굉장히 많이 변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코로나도
당초에 코로나에서 알파, 베타, 델타까지 지금 변이가 일어났잖아요. 뭐 지금 델타 플러스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변이 과정들을 일일이 우리가 다른 어떤 검사 방법으로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RNA나 DNA나 이런 유전자들을 전부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변형한 변이 바이러스인 델타 바이러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유전자 분석법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깔따구들도 그 모양이 각각 다른데 이것은 현미경으로 보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작아서. 그래서 이것을 갈아서 그 책을 빼내서 유전자 분석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PCR 검사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종류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뭐 게놈이라고도 하고 유전자 지도라고도 하죠. 그런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종류를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뭐 RNA 보면 염기 서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유전자잖아요. 그게 깔따구의 종류별로 다르고 사람도 다 각각 다 다르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어떤 생물의 종류를 알아내는데도 이용한다. 그냥 깔따구도 유전자 분석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알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깔따구는 주로 이제 강이나 호소에 주로 사는데 특히 이렇게 붉은 깔따구 같은 경우는 오염이 많이 된 데서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산소가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이제 제가 수소곤충 시간에 갖고 있어 체내 헤모글로빈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오염이 많이 된 이런 하천이나 또는 호소 깊은 바닥에 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서 그 인천의 경우에 이렇게 활성탄 여과지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오랫동안 이용하다 보면 이 깊이가 거의 한 뭐 5, 6m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산소가 부족해도 이런 깔따구들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서 이런 깔따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깔따구들을 어떻게 정수장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 하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게 여과지는 되게 이렇게 실내가 있어요. 정수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부분 다 노출되어 있거든요. 정수장은 노출되어 있는데 이 깔따구가 나왔던 여과지와 그 다음에 이 다음에 이제 수돗물이 만드는 소독을 하는 정수지라는 것은 물통을 말해요. 통일통. 그래서 여과지, 정수지, 연못 때도 진짜 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곳에 이렇게 모기장 같은 걸 채워서 덮개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안쪽에 창문도 이렇게 밀폐를 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만드는 것이죠. 여기는 주로 이제 부산에 있는 정수장 이름입니다. 이렇게 덮개를 만들어서 깔따구가 정수장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장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뭐 이제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장치들 그 유인하는 등을 만든다든지 이런 거. 정수장 안에는 소독을 하기는 쉽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물을 만들잖아요. 소독을 하면 안 되고 창문을 이렇게 밀폐한다든지 방충망을 제대로 설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과지는 주기적으로 청소를 자주 해야 돼요. 청소하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유충이 작년에 나와서 한참 우리나라가 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고요. 재작년에 2019년도에 또 느닷없이 붉은 수돗물 사고가 났어요. 우리나라 수돗물이 그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일본 이런 선진국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굉장히 그 궤도에 올랐거든요. 수돗물 만드는 기술이라든지 수돗물의 수질의 어떤 정책이나 그 법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도 선진국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 붉은 수돗물인데 이 붉은 수돗물이라는 것은 녹물이 나온 거죠. 녹물이. 근데 이게 또 이제 인천에서 공교롭게 또 일어났어요. 이것은 왜 일어났냐면 수돗물이라는 것은 상토를 생산할 때 이 뒤에서 이제 또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저수지에 물을 가둬놓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다 산이나 들이나 이렇게 비가 오면 이런 물들을 산이나 들을 통과해서 저수지에 물이 고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토양 성분, 흙 성분들이 일부 녹아들어가는데 그 중에 이제 금속들이 있어요. 그 금속이 철분이라든지 그다음에 망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이건 중금속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런 것도 우리 인체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 철분 없으면 어쩌죠? 빈혈에 걸리잖아요. 망간이 없으면 우리 헤모글로빈의 중심에 철이나 망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아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미네랄 성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이런 금속 성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많으면 철분은 어쩌죠 여러분들? 철강 제품 녹이 슬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 적색이 되잖아요. 적색이 되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망간이 이게 많게 되면 무슨 색이 되냐면 검은색, 흑색이 돼요. 흑색이. 아연이 많게 되면 흰색이 되고 이런 그 금속 성분의 어떤 성분에 따라서 물색이 바꿔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도 물속에 녹아 있어요. 그 양은 굉장히 적지만 녹아 있는데 이런 거를 수돗물이 계속 공급되다 보면 이렇게 그 수도관 안쪽에 이렇게 붙어요. 이게 붙습니다. 붙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인천의 경우에는 여기 보면 뭐 수계 전환이라고 있죠. 수계 전환이라고 있는데 아까 공천 정수장하고 이런 또 다른 정수장 A라는 B정수장이 있는데 여기 이제 평상시에 A라는 정수장의 수돗물이 이렇게 공급되고 있죠. 근데 이 A라는 정수장을 수리를 해요. 수리를 하게 되면 B라는 정수장에 물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반대로 이렇게 바뀌어진 거죠. 이렇게 수계가 이렇게 반대로 돌았잖아요. 그러면 수압이 바꿔지고 물의 흐름이 바뀌게 되면 여기 있는 것들이 떨어져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철분이나 망간 성분이기 때문에 물이 붉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이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수산 정수장하고 그 다음에 공천 정수장이 있는데 이 공천 정수장을 이제 수리를 하게 되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흘렀던 곳이 이렇게 반대로 흐르게 돼서 민원이 이렇게 주로 이렇게 많이 발생하게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고 원인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부분들을 그 인천에 이 관리하신 분들이 관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서서히 공급을 하면서 이게 이제 평상시 그 관에서 떨어져 물이 나오는 것들을 소화전 있잖아요. 소화전 불 끄는 데 사는 거기에서 물을 빼주면서 차근차근 공급을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좀 생략됨으로써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죠.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두 가지가 발생했는데 두 가지 다 보면은 유충의 경우도 유충이 나오는 경우도 그렇고 이게 붉은 수돗물도 그렇고 잠깐씩 다 사람들이 그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이 그 붉은 수돗물 같은 평상시도 이런 사고는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큰 규모로 일어났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있어야 되고 대비를 철저히 했어야 되는 그런 사고고 유충의 경우에는 평상시에 어떤 관리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 문제죠. 일어나서는 반복돼서는 안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이야기인데요. 미국에서는 상수원을 다른 수계로 바꿈으로써 납이 많이 나와가지고 수도관 성분인 납이 많이 나와가지고
이 독성 물질로 그 애들이 이렇게 아픈 모습이 타임지까지 나왔고, 그 다음에 어린이의 요청에 의해서 그 당시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납으로 오염된 수돗물을 정수기로 걸러서 마시는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데, 이 사고도 여기 보시면 원칙을 무시한 이 시가 프린트 시인데요. 무능한 리더들, 관리자들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보면 그 미국에 5대호가 있죠. 5대호. 여기 보면 디트로이트 시가 있어요. 여기가 프린트호라고요. 디트로이트 시에서 휴런호에서 디트로이트 시에 있는 물을 사다가 이제 이 프린트 시가 물을 공급받았어요. 돈을 주고. 근데 디트로이트 시가 이제 재원이 부족하니까 사용료를 올린 거예요. 우리도 말하면 주화물을 광주시에서 사다가 원수를 수자원공에서 사다가 여러분한테 수돗물을 공급하거든요. 그 일부는 한 40% 정도는, 나머지 60%는 자급자족 하지만은, 그러면 이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요금을 물론 마음대로 올릴 수 없어요. 우리나라 체계에는.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면 광주시는 금방 재원의 압박을 받는 것이죠. 1년에 대개 한 250억 원 정도의 그 원수 요금을 수자원공사에 주거든요. 대개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뭐 10원이라든지 100원만 올려도 엄청난 양이 한 50억, 100억 이상 인상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재원의 압박을 받는 것이죠. 이게 디트로이트시가 이렇게 사용요금을 올리니까 이 물을 받아들이는 프린트시도 똑같이 재정적으로 압박을 느끼니까 자기 도시에 있는 그 프린트강으로 원수의 그 수계를 바꾼 거예요. 근데 프린트강은 상수원을 사용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수돗물에서 냄새도 나고 색깔도 나오고 집단적으로 레지오넬라라는 그런 그 중독도 일어나고 이런 것이죠. 그다음뿐만 아니라 대학이라든지 병원의 기기들이 부식이 일어나고 고장이 이런 사고가 나타난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납이 많이 나오는데, 납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프린트 그 강의 수질이 이제 그 수소이온 농도가, 이걸 pH라고 그러는데요. pH가 산성으로 떨어진 물이에요. 산성으로 떨어진 물을 pH가 1부터 14까지 있는데 되게 중성으로 7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마시는 물은 7에 가깝죠. 6.5에서 한 7.5 사이의 물을 마시고 있는데, 이 산성인 뭐 5에서 6 정도만 되면 이런 수도관 성분이, 여기 납관인데요. 우리나라는 수도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납관이 거의 없어요. 광주시 같은 경우는 납관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납관을 이렇게 산성화된 물이 통과하면 납이 물속으로 빠져나와요.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이 프린트시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게 되고, 이 주에 미시건주 전체가 비상사태에 발생하고, 납중독 의심 환자가 10만 명이, 납중독 판명이 된 어린이가 3천여 명에 가까울 정도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거죠. 그러니까 상수원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 pH가 낮아짐으로써 수도관에 있는 납성분이 용출돼서 납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런 대단히 큰 문제가 미국에서 발생됐고, 그러므로 인해서 미시간 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에서 비상사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교에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생수를 공급하게 되는 이런 대단히 큰 문제가 발생한 사고도, 이렇게 단순히 수계만 바꿈으로써 pH라는 그 산성도가 낮아져서 이렇게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을 수가 있고요. 미국의 밀워키라는 그 도시에서 또 문제가 왔는데, 여기는 이제 아까 휴런호는 이 뒤쪽이가 있었죠. 미시간호 같은 경우는 미시간호 바로 옆에 밀워키라는 도시가 있는데 물이 굉장히 깨끗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밀워키가 이제 과거에 뭐 박찬호 야구 선수도 여기서 뭐 야구를 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약 40만 명이 느닷없이 설사병이 걸린 거예요. 설사병이.
여기도 인구가 한 100만에서 한 120만 명 좀 되는데요. 그리고 4,400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100명이 죽은 사고. 아마 수돗물 먹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원인이 밝혀져서 이렇게 많이 죽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야생동물이 여기 와서 이제 오줌 누고 똥 누고 함으로써 그 배설물 속에 원수 속에 원생동물인 크립토스포리디움 지아디아라는 그런 생물들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지아디아나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우리가 흔히 말한 집신벌레, 아메바 이런 것과 똑같은 그 같은 부류의 원생동물이에요. 근데 그 집신벌레 얘네들은 병원성이 아닌데 지아디아나 크립토스포리디움은 약한 사람들, 어린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환자들에게만 설사를 일으키는 거죠. 설사가 일어나면 탈수가 일어나서 사람이 이제 죽게 되는 것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정수장에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갖춰져 있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건 좀 뭐 그림이 좀 어렵기는 한데, 이게 탁도거든요. 이 하늘색이 탁도고, 빨간색이 그 원생동물이 검출된 거예요. 근데 탁도가 올라가면 이 원생동물도 많이 검출되더라 하는 것을 알아낸 거죠. 그러니까 정수장이 정밀하게 운영되면 원생동물 나올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때 발생했던 정수장의 모습인데요. 두 개의 정수장이 있었어요. 이 미러키라는 도시에는 린우드 정수장과 하워드 정수장이 있는데 9.11 테러 사고 이전에 발생을 해서 제가 이제 9.11 테러 이후에 여기를 방문을 했는데 요거는 이제 방문을 불허해서 못 가보고 다른 정수장을 갔어요. 다른 정수장을 갔는데 이곳에 이제 설명을 상세히 들었죠. 그러니까 여기만 상수원이 오염됐고 처리 시스템이 잘 안 갖춰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 사고 당시에 이제 지금 제가 아직 그 응집지를 설명을 못 드렸는데 2차 시대 합니다. 물이 이렇게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던 것이죠. 이렇게 물이 한쪽으로만 흐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충분히 이렇게 섞이지 않은 거죠. 반면에 이렇게 위로 아래로 해놓으면 물이 충분히 섞일 수 있는 거예요. 물하고 약품하고 잘 섞여야지만이 그 제대로 덩어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제 그런 사고에 의해서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하는 것을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약품을 집어넣는 방법들을 이렇게 이제 분사하는 방법들로 마치 우리 자동차에 그 연료를 분사하는 장치처럼 이런 걸 이제 개선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수도의 역사는 상수 역사는 이 질병의 역사와 이렇게 쭉 나눠져요. 1850년 런던 콜레라가 발생되니까 소도 가는 문제가 발생됐고 이렇게 콜레라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감염들이 발생하니까 염소 소도 가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바이러스 처리하는 기준이 만들어지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크립토스포리디움 원생동물 사고가 나니까 뭐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드린 망려가 방법이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상수 기술이 바로 이제 이런 감염병과 함께 발생됐다. 실제로 수도의 탄생도 이런 수인성 전염병 때문에 만들어졌죠. 그래서 수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공급 효과도 보면은 바로 이제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장티푸스라는 병이 이 수도가 제대로 공급된 이후에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최근에 그 물을 먹고 콜레라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일이 가끔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되는데 대부분 지하수에 소독이 안 된 지하수, 약수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지 수돗물을 마시고 이런 순성 전염병이 발생하는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한 원생동물 같은 경우도 현재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들이 20세기에 지금 21세기인데 그 인류에 공헌한 위대한 과학의 성과에 네 번째로 이렇게 상수도를 두고 있어요. 상수도를. 그만큼 수돗물의 공급 효과가 크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국의 그 의학 잡지인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에서 설문조사에 의한 그 결과에 의하면은
현대의학의 성과 중에 제일 잘 된 게 뭐냐? 이게 상수도가 1이에요. 뭐 항생제, 마취, 백신 이런 것보다도 상수도가 더 큰 그 우리의 위생이나 안전 문제를 차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수도 평가는 20세기 인류에서 가장 공헌이 높은 과학기술 중에 하나다. 안전성이 확인된 그런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그 제가 이 1주차 강의 때 말했던 페놀 사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다음 그 수돗물에서도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다음 아까 원생동물 사고라든지 최근에 그런 유충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로 불신이 계속되고 있죠. 수돗물에 대한 굉장히 많은 그 수질 개선과 투자 이런 걸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국민들은 뭐 때문에 수돗물 불신을 많이 하고 있냐 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인천에서 사고가 났던 것처럼 공급 과정에서 수도관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로 수도관의 노후라든지 수도관의 관리 부실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돗물을 불신한 사례가 꽤 많이 발생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정책이 펼쳐 나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쪽의 문제는 제가 3차 시대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수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이런 것들 물의 어떤 특성, 질적인 수준, 특히 안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건강에 대한 것들을 따져보는 것을 우리는 특히 수질이라고 그렇고요. 먹는 물 수질은 우리가 하루에 2리터씩의 물을 마신다고 생각했을 때 70년 동안 마셨을 때 병에 걸리지 않을 확률, 질병이란 대개 암을 말하는데요. 그것의 1000분의 1보다 낮은 수질, 그러니까 수질 기준의 어떤 합격이다. 그럼 굉장히 안전한 물이고 수질 기준을 크게 나누면은 미생물, 이렇게 수인성 질병이라든지 뭐 대장균이라든지 이런 거 말하고요. 유해한 무기물질, 중금속이라든지 뭐 이런 거, 유해한 유기물질, 농약이나 아까 소독을 하면 또 어떤 특별한 다른 물질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소독 부산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뒤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망간이나 천연, 탁도 이런 것들은 물의 색깔이라든지 물의 맑기 이런 것과 좌우되죠. 그래서 심미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맛이 나고 냄새가 나고 이런 것들은 심미적 물질이라고 그래요. 건강에 큰 영향보다는 물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기준으로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따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총 58개의 기준을 갖고 있고 지하수라든지 그 마트에서 파는 샘물, 먹는 샘물은 기준이 좀씩 다릅니다. 이것들은 소독이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많습니까? 미생물의 숫자가 많고 수돗물은 소독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 숫자가 적은 대신에 소독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유기물 숫자가 많다. 이런 게 차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대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수질을 찾아보면 뭐 ppm이니 ppb니 ppp라는 단위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거는 확률에 대한 단위예요. 100만 분의 1 parts per million에 대한 100만 분의 1 parts per billion 10억 분의 1 parts per trillion 이게 1조 분의 1의 그 어떤 양이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밀리그램 per 리터 그러니까 1리터에 1mg 들어있다 하는 것은 가정 욕도를 가득 담아놓고 잉크 한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 똑같아요. 이렇게 나타나지 않죠. 가정 가득 채워놓고 일단 잉크 한 방울 떨어지면 물 색깔 전혀 나타나지 않다는 그 정도 양이 1ppm이다. 길이로 따지면은 1km 중에 1mm고 ppb는 10억 분의 1이기 때문에 서울과 부산을 왕복으로 왔다 갔다 했을 때 1mm 얼마나 작은 범위인가 알 수가 있죠. 부피로 따지면 20m 곱하기 50m 곱하기 높이가 1m 되는 통 속에 1mm. ppt는 지구를 24바퀴 돈 거리 중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 ppm, ppb, ppt를 사용합니다. 보편적으로 다 ppm 100만 분의 1을 사용하고요. 중금속 같은 경우는 굉장히 0.0001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분의 1을 곱하면 10억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엑셀, 칸이라는 이런 게 작기 때문에 소점 숫자를 줄이기 위해서 ppb를 사용하고 냄새나 맛을 일으키는 물질들은 더 작은 1조 분의 1에서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ppt라는
단위를 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상수도 중에서 주요 수질 문제와 수질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